16세기 초반 오스만 제국은 그 어떤 시기보다 서유럽의 영토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술탄, 즉 제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지휘하는 10만 명이 넘는 전사들이 헝가리를 휩쓴 이후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 왕조의 영토 안으로 진군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들의 1차적인 목표는 오스트리아 왕조의 중심이었던 빈이었습니다. 만일 빈이 함락된다면 술탄은 헝가리에 이어 오스트리아에 대한 정복에 나설 것이고 그 다음은 서유럽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될 것이 뻔했습니다.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 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의 뮤지컬 배우 변희상입니다. 1529년 1차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확장을 저지해왔던 헝가리를 붕괴시킨 후 서유럽으로 진군하는 술탄의 군대에 감히 대항할 수 있는 군주는 유럽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확장은 영토를 넘어 문화 및 종교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어디선가는 술탄에 맞설 수밖에 없었고 그 장소가 바로 오스트리아 왕조의 중심지인 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성문을 열고 항복한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와 싸우려 한다면 성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빈의 성문 앞에 도달한 술탄은 우선 사신을 통해 방어자들에게 조용히 항복하라는 점잖은 충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빈의 수비대와 시민들은 항복이 곧 술탄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개종을 의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빈의 성벽의 의지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고 이는 술탄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후 술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주 뒤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성당 안에서 아침을 먹을 것이다. 10만 명이 넘는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음에도 빈의 시민들이 싸울 결의를 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빈은 도시이자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다는 점입니다. 탄탄한 성벽의 의지에 결사적으로 방어를 하면 술탄의 군대도 결국 지쳐 물러날 것이라는 기대였죠. 빈의 시민들이 의지했던 두 번째 요인은 수비병이었습니다. 당시 성벽을 수비하는 수비대의 상당수는 전투에 숙달한 용병들이었습니다. 서유럽의 관문으로서 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일부 유럽의 군주들이 지원군으로서 용병대를 파견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넘고 그것이 안 되면 성벽 아래 터널을 파서 무너뜨려라. 빈을 정복하기 위해 술탄은 가능한 수단들을 모두 동원합니다. 정예 병력으로 성벽을 직접 공략하는 전략은 너무나 많은 출혈을 내었고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대포로 성벽을 포격했지만 구멍을 내기에는 성벽이 너무 견고했기에 큰 성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탄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벽 아래까지 터널을 파서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죠. 한때는 터널에 화약을 채워 폭파시켜 성벽 일부를 무너뜨리면서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의 틈으로 들어간 오스만 제국의 병사들은 긴 창을 내세운 수비군의 방어선에 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과는 없이 손실만 쌓이는 공성전이 지속되면서 이제 물자가 고갈되고 사기가 떨어지는 쪽은 술탄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뒤 빈의 수비대는 술탄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침이 성당에서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서신은 빈의 성당에서 아침을 먹겠다는 술탄의 협박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술탄은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성벽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공격마저 실패하게 되자 그는 모든 결과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철수를 지시하게 됩니다. 구조적인 매출의 성장과 높은 수익성이 공존하는 사업 모델은 모든 경영자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돈을 좀 벌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 엄청난 수의 후발주자들이 뛰어들면서 속된 말로 사업에 물을 흐리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막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자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가격은 낮아지고 공급 능력은 늘어나는 이른바 치킨 게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사업이 결국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는 레드오션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쟁자들의 위협들로부터 기업의 사업가, 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요인들에 대해 우리는 경제적 해자라고 부릅니다. 해자란 성벽 바로 아래 깊은 구덩이를 파서 적의 접근을 저지하는 방어시설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경제적 해자란 경쟁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각종 경쟁력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기반이나 특허권 및 저작권, 엄청난 교체 비용, 그리고 정부가 특정 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면서 사용하는 진입 규제 등이 대표적인 경제적 해자입니다.
일례로 일부 앱 등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사용자들이 한번 특정 앱에 숙달되면 쉽게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해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은 매우 넓고 없어지지 않는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기업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경쟁자들은 MMA와 공격적인 투자, 심지어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 해자를 넘어 사업의 가치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마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벽을 넘어 도시를 탈취하려는 적군들처럼 말이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해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경쟁으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이야말로 안정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워렌 버핏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두 좋은 성장 기업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배권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장기적인 결과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성장하는 시장의 가치를 쓸어담는 과점 기업이 되어 막대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도 있고 몇 년 뒤에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인수합병이 되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성체를 보유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와의 차이처럼 말이죠. 오늘은 경제적 해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 변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